여러분들 유하 네, 죄송합니다. 매일 수업만 딱딱하게 하다 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윤리화사상 3차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배워야 할 수업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훑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우리 저번에 어떤 내용을 배웠죠? 네,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각 의미와 그리고 왜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사상이 그러면 윤리사상이란 뭐였죠? 윤리사상의 의미는 인간의 도덕적 삶과 그리고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사회사상이란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체계적인 생각이며 바람직한 사회 모습과 그것을 구현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윤리사상과 사회사상, 그리고 이 둘은 어떤 관계라고 했었죠, 여러분? 네,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라고 했습니다. 즉, 개인의 삶과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삶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개개인이 도덕적인 사람일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정의로운 사회일 때 그 개개인이 도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관계에 대한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리고 니부의 입장을 적은 자료를 보고 다음 수업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지문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폴리스의 훌륭함이란 것은 더 이상 운의 소관이 아니라 학문적 안과 합리적 선택의 문제이다. 여하튼 분명히 폴리스는 정치 체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다. 자, 여기 어제 배웠던 핵심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 폴리스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정치 체제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한 인간이 훌륭해지는지를 탐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설령 시민들 각자가 개별적으로는 훌륭하지 않고도 모든 시민이 전체적으로 훌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 각자가 더 훌륭한 것이 더 선택될 만하기 때문이다. 시민들 각자가 훌륭한 경우에 시민들 전체가 훌륭한 것이 따라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지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네, 바람직한 인간 없이는 훌륭한 국가를 만들 수 없으며 국가 자체의 훌륭함이란 시민 모두 정치적인 일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개인의 도덕성과 공동체의 도덕성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니부어의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지문은 읽기 전에 책 제목부터 읽고 시작할게요. 니부어의 책 제목이 뭐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입니다. 자, 도덕적 인간들이 모인 사회가 어떻게 비도덕적인 사회가 되는지 좀 의아합니다. 읽어볼게요, 한번. 개개의 인간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도 고려하며 또한 때에 따라서는 행위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더욱 존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이다. 그러나, 자, 이제 그러나 나왔죠? 이 모든 성과들은 인간 사회와 사회 집단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들에 비해 훨씬 획득되기 어렵다. 모든 인간의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뭐돼 있다? 결여되어 있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는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욱 생생하게 그리고 더욱 누적되어 표출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니부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네,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행위를 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개인적인 행동을 할 때. 하지만 개개인들이 모여서 사회 집단은
비록 그 개개인 구성원이 윤리적일지라도 사회 집단의 구성으로서는 이기적이게 행동하고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까지 배웠던 내용과는 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죠. 개인이 도덕적일수록 사회가 정의로워질 가능성이 높고 사회가 정의로워야 개인이 도덕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방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 상식적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니부어는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 집단의 도덕성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를 구분해야 된다. 개인의 도덕성 그리고 사회 전체의 도덕성 사회의 도덕성은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니부어가 말하는 것은. 자, 이 니부어의 지문은 방금 우리가 배웠던 거와의 좀 상반된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고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책 제목을 잘 보면 됩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자, 그러면 오늘 배워야 될 학습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한국 및 동서양 윤리 사상과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뒤에 보면 사회 사상과 우리의 삶입니다. 즉 한국 그리고 동서양 윤리 사상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사회 사상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면 오늘 수업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윤리 사상이 첫 번째로 윤리 사상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입니다. 자, 이건 깔끔하게 일단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첫째,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를 제공해 준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찰과 반성이라고 배웠었죠. 여러분들 저번 시간인데 다 기억을 하고 있겠죠. 자, 이러한 성찰과 반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베이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이런 윤리 사상이.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근거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적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자, 예를 들어 저번 시간에 잠깐 한번 선생님이 훑고 지나가고 배웠던 공리주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공리주의. 자, 공리주의는 어떤 것을 최상의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죠? 네, 최대 다수, 최대의 행복입니다. 자, 이것은 최대의 행복. 자, 이 원칙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행복을 산출하는 행동이 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즉,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자, 이러한 윤리사상, 이런 공리주의, 최대다수, 최대행복 윤리사상을 알고 있으면 어떤 것이 옳고 그른 행동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되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한국 및 동서양 윤리사상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래행 교과서 기준에는 2단원, 그러니까 동양윤리 맨 처음에 속해 있는데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와 그리고 수능특강, 그리고 개념완성 등 EBS 교재를 참고를 해봤는데 오늘 학습하는 내용과 함께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앞으로 들고 와봤어요. 어차피 뒤에 가서 배울 내용인데 앞으로 끌고 왔으니까 뭐 학습 내용이 많아지거나 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한국 및 동양 윤리 사상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유기체적 세계관입니다. 자, 유기체적 세계관이란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들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어떤 걸 들어볼 거냐면 인간의 신체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자, 여기 인간의 신체가 있어요. 선생님 그림을 못 그려서 쫄라맨까지밖에 못 그려요. 자, 인간의 몸도 하나의 유기체죠. 인간의 몸 안에는 어떤 장기들이 있어요. 자, 여기 심장도 있고, 그리고 뭐 여기 간, 그리고 뭐 위,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뇌 이렇게 등등이 있죠. 이게 등등.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심장은 여기 있는 심장은 간, 위, 뇌 이런 등등 다른 장기 없이 혹시 혼자 살 수 있나요? 아니 그 반대로 간이나 위, 뇌 이런 것들은 심장 없이 살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심장, 간, 위, 뇌 이런 각각 장기들은 서로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의존해야 하는 관계를 가지죠. 자, 이렇듯 우리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유기체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세계를 개체, 즉 모든 존재들의 개체, 존재들의 단순한 집합으로 보는 것이 아닌 상호 의존적 관계로 얽힌 유기적 관계, 이런 유기적 관계로 맺어진 통합된 전체로 보는 것이 유기체적 세계관입니다. 다시 이해가 될런지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간의 장기들처럼 이 세계를 구성하는 각 존재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유기체적 세계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를 구성하는 존재에는 여러분들 인간만 있나요, 혹시? 아니죠. 인간 말고 또 뭐가 존재하죠? 네, 자연이 존재합니다. 자연. 그렇다면 유기체적 세계관에서 자연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연이라는 존재와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의 차이를 강조하거나 뭐 자연을 개발의 대상이다, 뭐 우리의 도구로 사용해야 될 존재다라고 보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죠?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겠죠. 이것이 여기 있는 내용 두 번째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구별과 차이보다 상호 연관성과 조화를 중시합니다. 조화를 중시하는 게 결국은 각 존재들끼리 상호 의존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조화를 중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나요? 지금까지? 자,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및 동양윤리 사상은 뭘 중시한다? 공존과 조화의 정신을 중시하게 됩니다. 즉, 이 유기체적 세계관에서 연결되는 내용이 바로 공존과 조화의 정신입니다. 자, 공존과 조화의 정신이 담겨 있는 내용을 여기 유교, 불교, 그리고 한국 윤리에 담겨 있는 것을 선생님이 하나씩 가져와 봤어요. 자, 이런 공존과 조화의 정신이 담겨 있는 내용이 유교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수기, 이, 안인입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자 딱 하나만 보고 갈게요. 한자. 여러분들 한자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한자 하나만 보고 가면 다음에 배우게 될 내용도 좀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지금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 기자와 여기 있는 이 기자와 그리고 인자입니다. 인. 자, 이거는 따로 필기를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기자는 한자로 뭐죠? 몸 기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인자. 여러분들 이거는 다 아시죠? 사람 인자입니다. 자, 이거 뒤에서도 나올 한자들이고 또 여기서도 나오지만 이 기자는 뭘 가리키냐면 나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인자는 타인을 가리킬 때 사용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뭐 프린트나 노트에 조금씩 그냥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수기이 아닌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맨 앞에 지우고 이 숫자 빼고는 다 아는 한자죠. 기는 방금 뭐라 했죠, 선생님이?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 했고, 그리고 이는 타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수는 뭐예요? 이 한자 수, 이것도 자주 나오는 한자인데, 수는 뭐냐면 수양한다 할 때 수의 수. 나 자신을 수양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수기, 여기로 다시 넘어갈게요. 수기, 이, 안, 인이었죠. 우리 방금 배우던 내용이. 자, 그럼 이 수기의 의미는 뭐냐? 나 자신을 수양한다입니다. 자, 그리고 안인. 안인의 뜻은 여기 안자 한자를 보면 뭐죠? 편안한 안자죠. 그러면 인은 뭐였어요? 타인을 의미한다고 그랬으니까 타인을 편안하게 한다. 편하게 한다. 편하게 한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자는 말리을 이자라 가지고 뭐뭐 한자로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한번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나 자신을 수양하여 타인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타인을 편안하게 한다. 선생님이 글씨를 좀 빠르게 적으려다 보니까 좀 날리는 점은 이해를 해주세요. 즉, 나를 수양해서 성인이 된 것에 그치질 않고 타인에게 손을 뻗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과의 조화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유교에서의 수기이 아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불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불교는 자비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 좀 베풀어라 할 때 그 자비가 맞아요. 자, 여러분들 자비는 대충 내용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자비에 대해서 하나만 필기를 하고 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시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자비에 대해서 하나만 필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비에서 자가 어떤 의미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타인의, 그러니까 타인이라 하지만 불교에서는 중생이란 뭐죠?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여기서 비는 뭐냐면,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겁니다. 고통을 없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도 뒤에 불교 가서 자세히 배울 거지만 지금 이렇게 한번 내용에 대해서 알고 가면 더 좋겠죠. 자, 여러분들 필기 한 멈추고 한 기퉁이에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윤리의 풍류도에 대해서 볼게요. 지금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여러분들 신라 시대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뭐 문과 무,
공부하던 집단을 뭐라고 하죠? 네, 여러분 맞습니다. 화랑도라고 하죠. 그 노래 나오죠. 맞서 싸움 관창할 때 그 관창도 화랑도입니다. 자, 그리고 화랑도를 풍류도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화랑도가 왜 공존과 조화의 정신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겠죠? 최치원의 난낭비 서문. 자, 여기 스님이 자료를 넣어놨어요.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최치원의 난낭비 서문에 풍류도, 그러니까 화랑도의 교육에 유교, 불교, 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적혀 있어요. 즉, 화랑도의 교육 내용에 유불도 세 사상의 내용이 조화롭게 포함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사상에 조화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이런 걸 말하고자 할 때 이 최치원의 난낭비 서문을 많이 예시로 들고 합니다. 자, 이것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고 오늘 시간은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다 됐을라나요? 혹시 스님이 너무 빠르게 오지 않았나도 싶기도 하네. 그래가지고 보면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현대적 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한국 및 동양 윤리 사상이 어떠한 현대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국 그리고 동양 윤리 사상은 인간과 자연을 어떤 관계로 파악했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네, 상호 의존 관계로 파악을 한다고 선생님이 누누이 말을 했었죠. 따라서 상호 의존 관계로 파악하기 때문에 환경 등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자연이 있어야만 인간이 살 수 있다고 파악을 하죠. 따라서 현재 환경 파괴 그리고 자원 고갈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은 말의 반복이긴 하지만 존재들끼리는 상대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상호 의존적 관계로 보기 때문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한 번 더 고려하는 생각으로 인간 소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현대사회의 지나친 개인주의, 타인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윤리사상이니까요. 현대사회의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문제 해결에 또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아직 할 내용이 좀 많이 남긴 했어요. 많이 남긴 했는데 여러분들 영상이 길어지면 선생님 보니까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끊고 다음 차시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사회사상과 우리의 삶, 이거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끝내고 선생님이 여기 집어넣은 심화 자료들의 의미들과 한 번씩 읽어보고 좀 설명을 하고 1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동양윤리 2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차시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